케이스가. 아, 10년짜리 뭐 이런 거야. 네. 10년짜리. 오해 사기 싫으면 제가 안 했습니다. 그 피경엽 씨도 얼굴 보면 알기라. 요 왔을 때. 근데 제 아들내미가 운전을 하니까 안 그러면 제가 하는데 됐어요. 맞습니다. 아 오히려 이거 잘 되겠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산에 말이에요. 산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제가 가끔 대구를 가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낚시 캠프를 늘 봅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아들이랑 가다가 오랜만에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이 낚시를 처음 배우면서 들어간 가게가 낚시 캠프입니다. 제 기억에 하여튼 뭐 직장 생활 하셨는지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쨌든 교직인가 공직인가 하시다가 그만 퇴직하시고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침 저한테는 아주 좋은 놀이방이 됐죠. 네. 제가 살던 집이랑도 가까웠거든요. 처음 배울 때는 여기가 멀었는데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죠. 제가 뭐 그때는 낚시를 하나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제 낚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 지인이 또 낚시 가게를 차려가지고 그 지인 가게도 들락거리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 낚시의 출발은 낚시 캠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노지에서 시작했지만 좀 하다가 다니기 시작한 곳이 관리터인데요. 말이 좋아 관리터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내림 낚시터입니다. 제가 가끔 내림 낚시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내림을 굉장히 좋아하고 스스로 내림 낚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낚시의 출발이 내림 낚시였습니다. 이걸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내림이라는 걸.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였나 하면 올림 낚시는 조과에 한계가 있는 낚시. 내림 낚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하이브리드 낚시. 새로 이제 도입된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배워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물어가지고 내림낚시 흉내 내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이 뭐 그리 발달한 시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터넷이 이제 통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흉내 내기를 해가지고 이제 동네 소류지 같은 데 가가지고 낚시를 했죠. 했는데 와 깜짝 놀란 거예요. 똑같은 저수지 동일 환경인데 조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고기 사이즈는 올림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수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근데 물론 이때 제가 내림을 똑바로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구사하는 내림은 실질적인 내림 낚시의 한 30-40% 정도 수준. 동네에서 혼자 내림하는 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많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림을 배웠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아, 이거는 좀 애매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요 인터넷 카페, 다움 카페, 이걸 이제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 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중충 매니아였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좀 배워보려고. 근데 뭐 그냥 카페에서 뭐 인터넷으로 배워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에 그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 하니까 낚시가 뭐 인터넷으로 배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배우면 확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실력도 늘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MBTI가 인티제인데 사람 만나를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동호회 활동하고 교감하고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정보와 실행, 이게 사실 전부인데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카페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용기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 간 곳이 대구에 있는 무태 낚시터입니다. 무태 낚시터에 가가지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났죠. 나이들은요, 이제 그분들 중에 잘 하시는 분 한 분, 제가 이니셜로 한 분이 저보다 연배가 높으셨고, 나머지는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낮았어요.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기억나진 않은데, 나중에 낚시점을 하게 된, 저한테 이 낚시를 처음 이제 가르쳐 준 동생이죠, 동생 하고. 그래도 멤버들이 이렇게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내림 낚시를 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실력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뭐 이렇게 막 시합을 나가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도 별로 손색이 없을 만큼 잘하는 분들. 제가 마침 좋은 그룹을 만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조구업에 종사하던 그 물건 팔러 다니는 친구. 그래서 제가 이제 뚜렷하게 기억나는 사람이 이 둘인데, 이분은 연배가 높아도 상당히 실력이 좋았고요. 이분도 실력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고 제가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매주 무태를 진짜 매주 갔죠. 매일은 아니에요. 저는 시간이 일을 하니까 그 시간이 안 되니까 매주 그렇게 가서 이분들 만나서 낚시를 배우고 이제 실력이 조금씩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무태라는 곳이 내림 낚시의 거점 중에 하나인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선수라고 해서 뭐 무슨 그 다른 스포츠에서처럼 어릴 때부터 운동한 선출 뭐 이런 선수가 아니고
동호회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 당시에 조구 업체들 후원 받으면서 게임 뛰는 그런 선수들, 그분들도 많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KD 조구, 그 다음에 그 대만식 속공 낚시지 UP, 그 다음에 SG 수천, 뭐 많은데 일단 제가 기억나는 건 이 정도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왔었고, 자세한 건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앉으면 게임, 내기라고 해서 뭐 돈 따먹기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이 내기는 밥, 커피, 국수 이런 이건 해볼 만한 거죠. 네. 이런 걸 자주 했고, 이제 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같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분들 중에는 좀 그 소위 생활 좀 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제 팀 게임 하자고 요청한 적도 많고 하기도 했어요. 선수니까 그래도 우리를 압도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잘했거든. 실력이 전혀 딸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마 그런 시점이 됐겠죠. 슬로프 낚시라는 말이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출발은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아요. 20년이 됐으니까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저는 기억력이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림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슬로프를 조절하면 훨씬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돌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거는 일본 스타일 낚시니까 그러면 일본식 낚시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속구찌리 이야기가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내림은 가는 톱과 저부력이 대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솔리드였고, 아니면 정말 가는 극세 튜브였는데, 이 속구치리는 튜브 톱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사람들이, 튜브 톱을, 내림의 그 강점이 예민함인데, 우리 이때 당시에 원줄요 06 썼습니다. 06. 겨울 되면 05 쓰고 08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한여름에 08 쓰고, 보통 이런 상태의 솔리드, 저부력, 바늘도 무슨 4호 이런 거 쓸 때거든요. 짜장붕어는 그랬어요. 그때 중국 붕어를. 네. 근데 튜브톱, 이때 당시에 이런 관념도 있었거든요. 튜브톱은 띄울 낚시용, 솔리드는 바닥 낚시용. 내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튜브는 띄울 낚시, 솔리드는 바닥 낚시. 그러면 튜브톱으로 바닥을 공략한다? 이거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림하는 사람들 관념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 UP라는 그 회사에서 나온 갈대 바디로 된 그 순부력이 엄청 잘 돼 있는 찌가 있었어요. 그 찌들은 사실 그냥 지금 떡붕어 낚시에 써도 돼요. 그 찌도 비쌌어요. 퀄리티도 좋았고. 여기는 튜브톱이 있었고 저는 이걸 좋아했어요, 이 찌를.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뭘 썼냐면 어작이라는 찌를 썼어요. KD에서 이거 해가지고 팔아서 진짜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어작지가 중국에서 나올 때는 뭐 기껏해야 뭐 2, 3천 원, 몇 천 원 이랬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이게 하여튼 1,000단위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팔 때는 3, 4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뻥튀기 돼서 팔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있지, 전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그 발사목으로 만든 찌이고 순부력이 그리 높지 않아요. 제 스타일도 아니고 당연히 찌도 비쌌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솔리드를 고수하는 일반 내림파. 여긴 당연히 목줄도 20에 25, 25에 30. 이 정도면 맥스예요. 20에 23, 25에 28. 요런 식으로. 단차가 3cm, 길어봐야 5cm 절대 안 넘어가는. 예, 그러면 이제 내림하는 그대로예요. 뻗어 던지고 앞으로 이렇게 그 내림 하시는, 요즘은 이렇게 안 하시는데요. 옛날 그 내림 하시는 분들 자세가 있거든요. 상체를 소자에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낚시는 이렇게 똑바로 서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팔 앞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최대한 낮춥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낚시하거든요. 이 특유의 자세가 있습니다. 손만 까딱까딱거리면서 챔질하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게임하던 내림 자세인데, 이제 이런 낚시를 추구하는 분들과 튜브 톱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떡붕어 낚시죠. 목줄 30에 36, 40, 47도 안 썼어요. 이때는 거의 이거 뭐 거의 고정하다시피 해서 하던, 똑바로 서서 하는 이 낚시를 구사하는 그룹으로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여기가 90%, 여기가 10%, 소수죠, 소수. 이 그 튜브톱 꽂고 바닥 낚시하면요 막 눈치 주고 이러던 시대입니다. 의심당했어요. 띄운다고. 이때 당시에 제가 사용한 찌가, 저는 지금 같은 그게 될 줄 생각도 안 했는데요. 제가 튜브톱 낚시를 처음 하면서 사용한 찌가 가치도끼, 조희, 통공작 튜브톱이었어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찌의 구경은요 1.2에서 1.0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톱 구경이. 그리고 통공작이었습니다. 가격도 이거 15,000원인가 그 정도 했던 걸 기억나요. 다른 찌들보다 저렴했어요. 근데 감도가 좋았어요. 밸런스는 그냥 올라운드형이었고요. 제가 지금 가치도끼 설계를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낚시, 나중에는 이제 일본 찌 막 사고 이제 시작했죠. 일본 찌들 종류대로 막 다 써봤지만 첫 출발은 가치도끼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제가 지금 일단 이게 일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3~2달에 무슨 하루 3회 이런 거 쓰다가 나중에는 휘라고 좀 비싼, 조금 더 비싼지 이거 쓰다가 부산공방 거 쓰다가 중간에 부산공방 걸 전 주로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옛날에 옛날 스타일 명인들지도 좀 썼고요. 이시 뭐 옥주지 뭐 이런 것도 써봤고요.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일본 스타일 지로 갔습니다. 갔고 나중에는 이제 지를 제작하고 설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수제를 많이 사용했는데 출발은 가치도끼 조이 통공작입니다. 이게 사람 심리가 희한한 게요. 튜브톱으로 그 당시는요. 속꽃질이를 한다, 바닥 낚시 한다. 그러면 의심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앞에서 찌맞춤, 수심 측정 이거를 확인시켜 줘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의심을 하니까. 그래서 바늘이 바닥에 붙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커피 내기를 하든지 뭐 밥 내기를 하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의심을 당했냐면 우리가 자꾸 이기거든. 자기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튜브톱이 둔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속꽃질이를 배우던 이 초창기 시기에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속꽃 초보자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틀고 나가버린 사람이고 나머지는 어중간한 낚시를 한 분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카페 식구들 통해서 기초를 배우다가 저는 이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렸는데 왜 틀었냐 하면 내림낚시에 석연찮은 게 너무 많았어요.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예민하게 낚시는 예민하게고 할 때는요 밥질 까대기 막 이런 거예요.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시작해요. 이 내림낚시 특징이 경기 낚시는 특히. 그리고 뭐 하여튼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고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결을 가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당했지만 그때부터는 저는 뭐 그냥 이 길 쭉 갔죠. 내림 낚시 하는 분들하고 속꽃질이 하는 저나 뭐 몇몇 소수하고 같은 낚시터에서 옆에 같이 앉아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수가 없고 경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논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면 할수록 이쪽이 잘해요. 효율, 메커니즘, 그 다음에 운영, 이게 이쪽이 유리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안 하려 드렸을 뿐이지 이미 뭐 사실은 그랬어요.
지금도요 내림 속옷줄이를 초급은 저는 비교가 어렵다고 봐요. 중급 이상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구사력이 어느 정도 된다. 저는 동일 조건에 갖다 놓으면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모든 조건을 균등하게 갖다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차이 난다고 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부정하고 싶은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 수도 없이 낚시를 해봤어요. 저보다 훨씬 잘 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실력을 가진 내림인들하고도 많이 붙어봤어요. 근데 우리를 쉽게 못 이겨요. 밥만 먹고 낚시만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동호회를 못 이겨요. 압도를 못 해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의 한계나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일본식 낚시를 해보니까 이거는 왜 그런지를 알겠는 거예요. 원리가 있고 물론 변수도 있지만 대입하면 거의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어의 개념, 운영 개념, 그 다음에 터치, 조정 이런 까지 하니까 더 알겠는 거예요. 그럼 주저할 게 없죠.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저를 이끌어 주었던 사실상 저한테는 초창기 몇 달 동안 내림 선생님이었던 제 그 조우들 있죠. 조우들하고 저하고는 속구줄이 낚시로 사실상 거의 다 갈아탔어요. 슬로프. 그때는 슬로프라 그랬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용어가 이미 쓰여지니까 슬로프란 말을 일본 사람들이 쓰지도 않는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슬로프라는 말을 써가면서 했던 낚시가 슬로프 낚시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밥 먹어야 되니까.